짐 로저스 리박스쿨. 둘 다 좀 낯선 단어죠. 짐 로저스 대 리박스쿨. 마지막까지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라는 민주당 일각의 어떤 기자회견.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가짜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논란 끝에 짐 로저스 본인까지 등판했습니다. 짐 로저스 본인의 입장은 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우리가 좀 단어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이죠. 서포트 대신 엔도스를 써가면서 부인을 했다. 이 김진양 씨가 공개한 영국의 송경호 교수가 보내온 글. 이 서포트와 엔도스의 어떤 단어 해석적 차이다. 그러니까 이 범지지의 의미가 맞다라는 해명을 한 겁니다. 그 송 교수가 공개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I strongly support 이재명. 이 송경호 교수의 어떤 주장인데 이런 말을 보내자 너무 강한 표현이다라며 짐 로저스 회장이 좀 순화를 시킨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짐 로저스 본인이 등판을 했어요. 자, 짐 로저스 본인의 주장 들어보시죠. 본인의 입장입니다. Someone sent me an email and said, "Why do you support him?" And I said, "I don't. I do not support anyone in your elections. But I have not endorsed any Korean politician ever." It said things like Jim Rogers is an American, he's an international investor. I approved the description of me. I did not know it was happening. If you don't believe me, I'm sorry, you can go away. I'm a foreigner, so it doesn't matter to me. I mean, I have nothing to do with who the politicians are. I hope that they are smart people. 송영 변호사님, 본인 등판했으면 얘기 끝난 거 아닌가요? 사실 본인 이 영상 등장하기 전까지 저희 도직구쇼에서도 어제 뭐 여러 차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단순히 서포트와 엔도스의 어떤 영어적 표현의 차이다. 방금 보셨듯이 지지는 지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지금 짐 로저스가 서포트든 엔도스든 나는 이재명 후보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명확히 한 거 아닙니까? 그 송경호 교수나 뭐 김진양 씨나 이런 측에서 언어적 표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턱도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짐 로저스 회장의 본인 등판으로서 확인이 된 셈이죠. 사실은 그 송경호 교수가 공개한 그 위챗 메신저 대화록 있지 않습니까? 그 대화 캡처를 보면은 이보다 더 명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 don't really know hi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재명 후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지지를 하든 뭐 서포트든 엔도스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왜 이런 그 짐 로저스 회장의 이름을 빌린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등장할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도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가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이 짐 로저스 회장은 그 매일신문 최훈민 기자의 취재에도 응해서 이메일로 본인의 답변을 보내온 게 있습니다. 그 이메일도 지금 SNS에 보면 공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Mr. Lee is making things up이라는 표현도 짐 로저스 회장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일을 꾸며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달리 이렇게 누구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사칭된 것에 대해서 이 짐 로저스 회장이 대단히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선에서 왜 이렇게 외국인을 끌어들여서까지 거짓 지지선언을 해야 되는가? 이재명 후보 측이 굉장히 다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철저하게 좀 진상이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김진양 전 개성공단 이사장하고 송경호 교수가 이제 그 지지 선언을 대독을 하면서 이제 이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건데요. 송경호 교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SNS를 통해서 접촉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신저 오고 가고 하면서 뭔가 이 관련한 논의를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최종 결과를 놓고 보면 서포트라는 단어도 없고 인도스라는 단어도 없어요. 네. 그런데 recogniz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레코그나이즈입니까? 그러니까 이 후보의 어떤 그런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차원의 이제 규결은 recognize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 김진양 이사장은 여전히 지지한 건 맞지만 단어 선택의 문제였고 뭔가 이게 좀 조정이 잘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선대위 차원에서 뭔가 이거를 이렇게 선대위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접촉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김진양 이사장 포함해서 뭐 선대위와는 사실 관계는 없는 분들인데 일을 하다 보면 뭔가 공을 좀 세고 싶어 하는 선거 때 보면 또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김진양 이사장 포함해서 대화 오고 갔던 것들을 나중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짐 로저스 회장이 스마트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것은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는 말 아닐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네. 어떻게든 뭐 이분이 그 어떤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이고 또 이재명 후보로서는 아니 이런 분이 본인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까 고마운 거 아닙니까? 후보가 일일이 뭐 이거를 누가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단어가 오고 가고 이 과정까지를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는 거를 뭐 감안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짐 로저스 회장의 어떤 뭐 지지 선언 내지는 뭐 그 오고 갔던 이야기와 아까 보니까 리박스쿨하고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뭔가 비교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짐 로저스 회장이 영상으로 I didn't know him이라는데요. 자, 과연 이 사건 어떻게 된 걸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김만배 신앙림 커피 공작을 이번 대선에서는 댓글 공작 시즌2를 벌입니다. 과거 친 이재명 사이트 DDD 리스트는 자신들의 조작을 댓글 정화라 부르며 미화했습니다. 조작의 원조가 갑자기 상대 당에 조작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 짐 로저스는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 몇 년 전 잠시 만난 적 있는 사람이 부정확한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또 한 번 쇼를 기획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 선동이 일상화된 이재명 후보의 방식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병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짐 로저스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짐 로저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투자자입니다. 투자자고 누구보다도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짐 로저스가 한국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의 평화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큰 모멘텀이 될 거다. 그리고 본인도 그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은 한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도 있다라고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밝게 분석을 하는 그런 투자자이고 분석가인데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많은 교수들이 또 짐 로저스랑 접촉도 하고 그리고 짐 로저스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진보 세력이 한국을 바라보는 남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유사하다라는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 교수라는 저분이 아마 짐 로저스 쪽하고 이메일이나 이런 SNS를 많이 했는가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서포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포터 이재명 있는데 이게 최종이냐 아니냐 서로가 교신할 때에 주고받은 내용은 분명히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걸로 저도 봤습니다. 혹시 그 송 교수가 네. 그 선대위나 뭐 이재명 후보 측에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제가 그거는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레터라든지 주고받은 SNS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 교수 측이 제공한 자료죠. 예. 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다 그러면 짐 로저스가 어떻든 이재명 후보의 실용적인 경제 정책, 남북 평화 그리고 남북 간 경제 교류 이런 큰 방향에서 짐 로저스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방향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주변 분들이 그러면 짐 로저스가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 SNS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외부에 나와서 저는 지지선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단어를 썼냐라고 야당에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또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렇지만 전체 흐름으로는 짐 로저스의 투자 방향과 그동안의 민주당과 이재명이 언급한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방향과 대동소이한 그런 흐름을 만들어 왔다. 이런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영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대선에서 외국인이 지지선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지금 뭐 대선 취재도 해보고 지켜보기도 했지만은 게다가 짐 로저스란 사람이요. 트럼프나 푸틴이나 시진핑 정도 된다면 내가 그래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데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저 사람.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 짐 로저스가 누구지? 로저스 무슨 뭐 영어 단어 중에 뭐 자파물 뭐 이런 로저스인가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발언했다 해서 대한민국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전혀 그런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약소국 의식이라고 봅니다. 아주 약소국. 예를 들어서 러시아 옆에 있는 몰도바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는요. 러시아 지도자들의 향배가 선거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칩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도바, 루마니아 이런 데 미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도의 나라가 그것도 역대에 있는 강대국의 지도자도 아닌 어느 투자자, 이름도 모르는 투자자가 지지한 데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소국 의식이다.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독립, 자존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그거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태가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결론은 빤합니다. 짐 로저스가 나 이재명이 누군지도 몰라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지선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추측한 데는 아마 그 송 교수란 분이 지지선을 해달라고 하면서 문장을 뭐 서포트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나 이건 이 정도는 아니다. 나에 대한 소개 정도는 뭐 좋지만 이건 아니다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마 완전히 지금 서포트나 엔돌스나 사실 영어 의미는 정치적으로는 서포트도 엔돌스나 막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엔돌스가 아니고 뭐 말장큼 진짜 말장난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은 짐 로저스가 내가 승인한 것이 아니고 내가 승인한 것은 자기 소개일 뿐이다. 자막도 나옵니다만 그것에서 비롯된 특정인들이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자작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지선을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마 보고는 사후에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런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이 통할 수 있는 민주당 내 분위기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모두 다 받아들이고 게다가 짐 로저스 같은 외국인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은 해프닝으로 끝나는데 어찌됐든 외국인의 지지선언, 알도 못한 외국인의 지지선언이 이렇게 알려지고 짐 로저스라는 이름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매우 알려졌습니다. 짐 로저스 입장에서는 덕을 많이 본 게임이었죠. 자기 소개는 자기 소개는 뭐 승리했다고 하니까 자기 소개가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어찌됐든 해프닝이고요. 이건 참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약소국 의식의 발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말이죠. 김문수 후보입니다. 몇 년 전 본 사람을 앞세워 지지선언 쇼. 더 심각한 문제는 지지선언이 허위라는 최초 보도가 삭제된 데 있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데 사과하고 언론 보도 삭제의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라. 라고 김문수 후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중앙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이나 총선보다 같은 시간 투표율이 높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현재 기자가 선관위에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현재 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과천 중앙선관위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오전 6시부터 전국 1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상황판에서는 전국 투표 현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오전 11시까지 집계된 투표율은 18.3%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같은 시간 대비 2.3%포인트, 22대 총선 때보다 3.8%포인트 높습니다.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3.1%인 대구입니다. 대구는 사전 투표율이 2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사전 투표에 대한 신뢰가 낮은 보수 유권자들이 본투표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12.5%인 전남입니다. 전남은 유권자 56%가 사전 투표에 나섰다 보니 본투표 참여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투표 당시 부실 선거 논란을 빚은 선관위는 초긴장 상태로 본투표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사전 투표를 해놓고 또 투표하려던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이중 투표 혐의로 적발돼 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 인력 13만 명을 현장에 배치했고요. 사전 투표 당시 서울 신촌 투표소에서 벌어졌던 투표지 반출 등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국 사무관리원 등에게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고 지역 공무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니 제주에서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를 하려는? 아니 김우정 의원님. 네. 아니 사전 투표를 하고 본 투표를 또 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2명 제주에서 벌써.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사전 투표를 하면 투표했다고 기록이 되거든요. 네. 그걸 안 걸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전자정부를 무시하는 행태 아닙니까? 다 걸린다. 다 걸리죠, 이거는. 지난번에 뭐 남편 대신 투표하려는 사람도 물론 참관인의 예리한 눈으로 발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뭐 일탈 행위를 제외하고 본인이 사전 투표했는데 또 가서 하려고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네. 아예 투표 시도 자체가 차단된다라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투표소에 우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투표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현 흐름대로라면 예상이 됩니다. 이기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투표 상황 진행해 주시죠.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울 동작구 사당 3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투표소로 향하는 가족 단위 유권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 주소지 소재의 지정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곳 투표소에서도 자신의 지정 투표소가 아닌 줄 모르고 왔다가 돌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집에서 나서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도 꼭 챙겨야 하는데요. 사퇴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투표소에 붙어있는 사퇴 후보 안내문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 등을 촬영할 수 없고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은 봉인돼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경찰은 투표 시작 시간인 아침 6시부터 가용 경찰력을 모두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투표소와 개표소 주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투표소 순찰과 투표함 회송에도 경찰관 2만 9천여 명이 투입됩니다. 오전 9시까지 선거 관련 총 47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도에선 이미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오늘 오전 한 투표소를 방문해 중복 투표를 하려다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전 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이력이 남기 때문에 이중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사당 3동 제3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안 걸릴 줄 알고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 또 나간다 하더라도 걸린다. 근데 제주에서는 벌써 2분이거든요. 송영훈 변호사님, 법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제 사위 투표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시도하면은 이건 처벌이 돼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249조 1항에 보면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 그 전산망에 본인이 투표했는지 여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고발 조치도 됐네요. 그렇죠. 고발도 될 거고 아마 기소되고 처벌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투개표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범죄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은 앞서 김유정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꿈도 꾸지 말아야 되고 시도 자체를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사전 투표 때 남편의 신분증과 본인의 신분증으로 2번 투표를 한 이 선관위 사무원은 구속이 됐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본 투표하면 안 됩니다. 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앞서 이제 짐 로저스의 이 미스테리한 지지선 논란에 대해서 패널들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 막판에 공세를 한 리박스쿨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님은 그런 문제보다는 리박스쿨, 이런 사이버 반란, 사이버 내란에 해당되는 그런 중대 범죄 행위란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해명부터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나빠, 김문수 좋아 이런 댓글을 조직적으로 쓰고 국민 여론을 조작해서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사이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이재명 후보가 말했습니다. 댓글 조작은 반란 행위다. 그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를 지금 이 순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이 내란이라고요? 댓글 조작의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이게 내란이면요. 김경수 지사가 한 드루킹 사건은 나중에 유죄받았잖아요. 국가 전복입니다. 우리 당이나 김문수 후보와 이 단체가 관련이 전혀 없는데 3중 4중의 추론을 거쳐서 자꾸 엮으려고 하고 있다. 유시민 씨의 천란영 여사에 대한 막말이라든지 이재명 후보 아들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이런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두 가지 악재를 덮으려고 이런다고 보고 있고요.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영호 의원님, 네. 리박스쿨 이 논란 이거 뭡니까? 저도 처음에 리박스쿨 그러길래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게 이승만 박정희의 성을 따서 리박스쿨을 이렇게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송을 보니까 어린이들이 대한민국 송을 부르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대통령의 치적을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걸 노래를 만들라고 부르더라고. 저는 그 장면 봤을 때 끔찍했습니다. 이게 북한인가? 북한에 보면 어린이들이 김일성 부자를 찬송하는 그리고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막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근데 리박스쿨이라는 저곳에서 댓글도 뭐 이렇게 무리하게 달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불러갖고 저렇게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는 노래를 가리키고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봤었는데, 야, 우리나라의 극우화 또는 양신령의 이 벌어진 이 정도가 정말 심각하구나. 어떻게 우리 저런 아직도 자아가 성숙되기 전인 저런 어린 애들을 모아놓고 특정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주입하고 그것을 노래를 통해서 선전선동하는 완전히 북한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기의 사상이 옳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자녀를 동원해서 저런 생각과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것을 갖고 홍보의 수단으로 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 통합이 필요하구나. 이거는 어느 진영의 승리를 떠나서 이대로 대한민국에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정말 걱정이 많이 들었고요. 정말 댓글 조작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김용태 위원장이 뭐 민주당이 먼저 했다 그러는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경수 댓글 조작 드루킹은 2017년이고요. 그 전에 2012년에 이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의 원조는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당과 누가 했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잘못된 댓글, 또 그 댓글을 한 곳에서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어를 갖고 마치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국민의힘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라는 자리에서 한 곳에서 직원들이 일으킨 댓글 조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박스쿨은 다양한 보수단체들이 있는데 그 보수단체들의 일부가 또 특정 장소에서 모여서 또 특정 정치인의 댓글을 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 정도와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넓고 개입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수사 당국에서 엄중히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인 조사도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보다 깊게 수사를 해서 더 이상 여론을 왜곡하는 저런 문제는 반드시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은 A인데 이 여론이 압력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 회유에 의해서 B가 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론은 여론 그대로 반영이 돼서 투표 행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 조작은 말 그대로 조작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데 선의의 댓글 다는 것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걸 가지고 공방을 하는 걸 보면서 또 레로란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여기 핵심은 이 선거 국면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어느 팀이 어느 조직이 댓글을 달았을 때 그 어느 특정 후보 측에서 또는 후보가 직접적인 개입을 해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그 댓글 달았느냐 하면 이건 정말 의도적인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 제가 이거 당 이야기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전 국회의원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명확히 후보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명확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명확히 민주당의 당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개입을 한 거예요. 당이 개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저 말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사이버 내란이다. 내란. 좋습니다. 위험한 범죄인 것까지 좋지만 내란이란 말이 이제 거의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다면은 김경수 현재 민주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내란 수괴입니다. 지금 내란 수괴가 민주당의 선거본부장을 하고 있어요. 더 웃긴 것은 그 내란 수괴는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로부터 사면 복권을 받아서 지금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괴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수괴가 사면 복권을 한 전직 내란 수괴가 지금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도 내란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거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자기한테 칼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 돌아가면요. 지금 이 국민의힘당이 그러면 이 리박스쿨인가 뭔가에 직접적 개입을 해서 국민의힘당이 어느 당직자가 야 이러이러하니까 너 해 이렇게 했나? 국민의힘당이 어느 국회의원이 또는 김문수 지사의 최측근 했다면은 이거 사법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열성 보수 지지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에서 사법적 책임을 묻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경찰 조사, 검찰 조사가 나온 다음에 이제 결론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김경수 전 의원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연루가 된 드루킹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리박스쿨이 있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건데 아마 본인들은 대한민국의 보수 전직 대통령이 과도하게 우리 현대사에서 폄하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평가 또 이들에 대한 그 업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고 싶다는 그런 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댓글 조작까지 했다면 오버했다, 좀 지나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막 나온 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리박스쿨과 관련된 것은 문제의 본질은 그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리박스쿨을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걸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돼 있느냐, 또 하나는 정권의 비호는 없었느냐, 이 리박스쿨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조금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아까 조영 위원장이 뭐 민주당이 뭐 이것저것 물타기 하려고 이거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이걸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에서 인턴 기자가 잠입 취재한 결과를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실상이 너무나 황당했던 거죠.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댓글 조작단을 만들어서 댓글을 조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늘봄 학교라고 하는 곳에 강사를 보내서 교육을 왜곡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봐서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고요. 또 하나 늘봄 학교에 뭔가 개입하고 이랬던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정식 무슨 등록증도 없는 이 리박스쿨에서 교육부 장관의 정책 자문위원이 하고 그 대표가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이런 뭔가 충분히 이 내용을 알 만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리박스쿨의 대표는 어떤 교육 관련 이력도 없는데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없다면 왜 또 회촉을 합니까?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늘봄 학교에도 초등학교 지금 한 서울 시내에 한 10군데 또 강사도 보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또 너무나 극우적인 내용들이고 과연 이런 것들이 정권의 비호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이었는가라는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인턴 기자가 잠입해서 갔던 거는 이 댓글을 아예 예시를 주면서 이렇게 댓글을 조작하고 또 특정 댓글에 막 좋아요를 누르거나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다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었던 거고 민주주의 완전한 파괴 행위고 여론 조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드루킹 얘기 자꾸 할 거 없어요. 국민의힘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이 리박스쿨 관련한 이 학부모 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 조정훈 의원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국민의힘은 어디까지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김문수 후보는 과연 알고 있는지, 이 리박스쿨의 이 손모 대표라는 이 사람은 뉴스토퍼에 얘기를 하면서 리박스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다 알고 있다, 뭘 하는 데인지 이런 얘기까지를 다 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크게 봐서 민주주의 파괴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게 맞지 이걸 무슨 민주당의 물타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송영 변호사님. 예,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은요. 자, 댓글 조작은 우리 정치에서 마땅히 근절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것이 있다면은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댓글에 관해서 이야기할 계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 드루킹 이야기할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은요. 1심에서 인정된 댓글 조작 횟수만 무려 8,800만 회라는 천문학적인 횟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복권됐다고 해서 민주당은 떡하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과거에 댓글 조작 범죄를 저질렀어도 잠시 감옥에 갔다 오고 사면 복권만 되면 얼마든지 정치 활동에 전면해서 좋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 선거에 임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댓글에 관해서 말할 계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련성에 관해서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만 놓고 다소 섣부르게 단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논리대로 하면은요 이재명 후보는 이미 후보 사퇴감입니다. 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바로 밑에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 2심까지 지금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관련해서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내일 모레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최종 선고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200만 달러라고 하는 거액의 그 자금을 방북을 위해서 보냈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식 논리로 하면은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가들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뭐 설화도 있었고요, 계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번 대선 민심에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데 영향을 미친 이 4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선정해봤습니다. 대형 LED에 띄워보죠. 자, 이번 대선의 민심에 영향을 미친 4가지 이모티콘 4가지가 일단 떴고요. 첫 번째 이모티콘 한번 뒤집어 볼까요? 설화입니다. 여러 가지 설화가 있었죠. 들어보시죠.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겠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우선 표현이 좀 거칠었던 거?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부를 옛날에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랬던 것 같다. 내재적 접근법.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늘
내재적 접근이다라는 해명도 논란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미 본인께서 사과하신 것 같습니다. 설란영 여사께서 못생긴 여자가 노조한다, 뭐 이런 그야말로 여성을 비하하는, 노동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국민들께서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김혜지 수석부대변인, 유시민 1차 가해, 이재명 2차 가해, 김어준 3차 가해, 진보의 탈을 쓴 위선자 3인방이다. 유시민, 이재명, 김어준의 말과 태도, 남성 중심주의 그 자체, 진보라고 말할 자격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정신 아니다. 뭐 논란의 발언 이후 그 해명도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 2, 3차 가해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송 변호사님. 그 이재명 후보가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사과했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넘어가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마뜩찮은 시선으로 보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저 상황에서 했어야 될 말은 우리는 유시민 전 이사장과 분명하게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나와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성별로 차별하고 노동자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학력으로 차별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나왔어야죠. 그런데 본인이 사과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김문수 후보 측에 화살을 돌립니다. 그런 정치가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화법이라고 보실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언제 나왔냐면 기원전 209년에 나왔습니다. 진승 오광의 난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그 진나라가 상당히 폭정을 펼치고 있었는데 농민 반란을 일으킨 주역들 두 사람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죠.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런 발언은 기원전 209년에 갖다 놔도 그 시대에조차 뒤떨어지는 발언입니다. 그런 분이 과연 그 진영의 최대 스피커 내지는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고 있는 진영이 얼마나 진정성이 없고 위선과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일단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원은 아마 아닐 거예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선대위에서 뭔가 역할을 맡은 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를 김문수 후보 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픕니다, 저희로서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 2, 3 캠페인이라고 해서 1번 이재명에게 3표만 몰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한 표 한 표 저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선거 캠페인을 22일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이 저희에게는 상당한 손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픈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후보도 뭐 더한 말도 하고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앞에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설란영 여사가 본인이 노조위원장 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런데 노조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 특히 외모와 관련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도 참 민망한 그런 장면이었고요. 또 하나, 역대 대선에서 상대 후보의 배우자를 향해서 이쪽 배우자가 뭔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도 저희가 처음 목도했습니다. 설란영 여사가 어디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는 유세 현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거 참 안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저도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 얘기 나오기 전에 이제 비판들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이제 그랬었는데 이 부분을 비판하면서 이어지는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리라 믿는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그 답변에는 가로 열고 그냥 저를 봐서라도 조금 용서해 주시고 네, 표를 좀 몰아주십시오라는 게 그 가로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로서는 참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김문수 후보 발언 논란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이 낳는 우리 엄마들한테 아이 하나 낳으면 한 1억씩 지금 줄 생각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게 무조건 아이 낳자마자 1억씩 통장에 입금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혹시 엄마가 그걸 가지고 다른데 뭐
주식에 넣었다가 다 떨어먹고 이러면 애 못 키우잖아. 그래서 한꺼번에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갈 때마다 조금 나눠가지고 1억을 주는 게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가락시장 홍보 대사님 임명장 하나 해주실 거예요? 내가 보면 요즘에 보니까 이 시장에도 딴 것보다도 홍보 대사가 한 분 계시면 굉장히 이게 홍보가 많이 되잖아요. 지역에 다녀도 나는 안 보고 배현진 의원만 많이 보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명백한 여성 비하이자 시대착오적 성차별 발언, 춘향이 미스 가락시장 발언에 이어 여성 비하 3종 세트다라고 비판합니다. 김병욱 의원님, 미스 가락시장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아까 출산 1억 원 주는 것도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저런 발언을 하잖아요. 미스 가락시장도 배현진 의원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아, 저렇게 감수성이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이 출산 문제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 아니겠어요? 제가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몇 가지 정말로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율 문제예요. 그다음에 양극화, 국토 균형 개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논의를 하고 정부랑 협의를 해도 대책이 안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특정 케이스를 갖고 혹시 이 사람이 1억 갖고 줬다가 주식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걸 예를 들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는지 그대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출산 지원금을 줄 때는 말 그대로 출산에 관련된 꼬리표를 좀 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장관까지 해오신 분이 이 일머리가 그렇게 없으실까? 국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행정의 성과를 낼 것인지라는 그림을 갖고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저런 발언을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로 앞으로 만일에 될 가능성은 없지만 되더라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미스 가락시장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미스란 단어가 없어진 지가 한 30년 안 됐나요? 30년 전에 단어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현역 국회의원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젠더 감수성도 없으시고 시대 변화에 상당히 둔감하시구나. 아직도 지금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도 축소돼서 거의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용어 자체가 사라졌는데 그것을 칭찬하는 의미에서 끄집어내서 쓴다? 저런 감수성과 저런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고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하고 저런 장면을 본 여성과 어머니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상당히 실망을 넘어서 자격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네. 사실 저는 이 설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사실 선거는 이슈가 의해서 이슈에 착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설화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대한민국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키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책이 이슈화돼서 그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경제학, 저는 이거 매우 마땅한 주제로 생각합니다. 서로 경제 철학이 다른 것이죠. 그럼 그 경제 정책을 놓고 경제 철학을 놓고 유권자들 선택을 하게 할 정도로 이슈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말을 가지고 우리들이 논란을 벌이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설화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에 의해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질이 안 좋은 것이죠. 두 번째는 실언입니다. 말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언론이 앞뒤 자르고 내보냈을 때 중간 삭제라고 그럽니다. 네 번째는 아예 해석에 관한 문제, 그 발언을 놓고. 그런데 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저는 오늘 아까 김문수 1억 무슨 뭐 통장 이야기는 오늘 끝까지를 처음 들었어요. 저는 앞에 1억을 주식을 뭐 주니까 주식 투자하다더라는데 뒤에 말 중요합니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지금 제 정책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진짜 애 한 명 1억씩 줘야 되는 겁니다.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단 이것이 1억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뭐 부모가 좀
안 좋아가지고 도박을 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초등학교 때 얼마, 고등학교 얼마 이런 식으로 단계를 주는 게 맞다. 이 취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뒤에 문장을 보니까요. 뭐 1억을 주면 주식들이 투자할 수도 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뭐 도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폄하한 게 아닙니다. 그런 케이스를 들고 나서 뒤에 그러기 때문에 학교 갈 때 초등학교 갈 때 얼마 이렇게 나누자. 이 취지를 하는 건데 앞뒤 삭제를 딱 하다 보니까 뭐 아줌마들한테 1억 나눠주니까 주식 투자해서 날려먹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뭐 정책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 정책 김문수 후보가 1억 원을 애 낳는 집 또 애 한 명당 1억을 주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 괜찮고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 발언 좀 그럴 것 같고요. 저 미스 가락시장은 저도 좀 웃었습니다. 전 실언입니다. 실언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쟁점화 될 정도 여성 비하까지 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굉장히 실언한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커피가 보이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120원. 들어보시죠. 토론회에서도 공방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 또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은 다른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왜곡 조작을 했더라고요.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 사장님들, 자영업자들의 이게 이른바 실언을 한 거다라는 비판, 나의 발언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라는 맞대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변호사님, 많은 카페 자영업자들은 어떤 판단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투표에서.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원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매우 부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요금, 인건비, 시설비, 판매, 관리비 이런 것들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원두값만 가지고 120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커피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정말 저 발언을 들을 때마다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실 겁니다. 그 마음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강변하고 합리화하는 태도입니다. 저 영상이 앞서 그 1차 TV토론회 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차 TV토론, 2차 TV토론 공이 이재명 후보가 그 호텔 경제학 그리고 커피 원가 120원 이런 본인의 잘못된 경제관념, 잘못된 경제 철학에 대해서 계속 옳다는 듯이 강변하고 합리화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선거 국면에서도 저렇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집권에서는 자신이 뭔가 오류가 있거나 잘못이 있을 때 주변 참모들의 말은 들을까? 국민들의 말은 새겨 들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갖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난 보름 동안 굉장히 누적이 돼서 오늘 본투표율 당일날까지 이르렀는데 아마 국민들께서 지금 다 한 분 한 분 현명하게 판단하고 투표장에 나가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20원 발언. 우리 김병호 의원님. 네, 꼬투리 잡는 거죠. 커피 원두 원가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토론회 하다 보면 뭐 가운데 글자가 빠지지 않습니까? 물론 120원도 2019년 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올랐겠죠. 그래서 원래의 제품의 원가가 낮은데 다른 부대 경비가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커피 원가라는 네 글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좀 발언을 이해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맥락을 잘라서 해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커피 원가 120원 글자만 본다 그러면 분명히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무슨 120원이냐? 틀린 말 아니죠. 하지만 원두값만 따지면 19년 기준으로 한 120원 정도 됐는데 기타 전기료, 뭐 물가, 그다음에 인건비 등등 많이 올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으로 맥락을 잘라서 언론에서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에 실수를 갖고
발목을 잡거나 꼬투리 잡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국어 선생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하다 보면 언어 선택이라든지 언어의 축약이라든지 뭐 비표준화라든지 다양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끄집어내 갖고 마치 공세의 큰 무기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 또한 지적받아야 되는 거고요. 카페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단어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렇지 않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체 맥락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또 끄떡끄떡 하십니다. 김병호 의원께서 또 가서 이제 해명을 설명을 하셨군요. 했죠. 네.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 주십사. 그러면 그 카페 주인들도 그 정도 알고 말했겠죠. 또 이해하십니다. 네. 원두가 빠진 거다. 커피 원가에서 커피 원두 원가가 빠진 거다. 원두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키워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계엄. 토론회에서도 쟁점이었죠. 들어보시죠.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권의원 후보님 질문할 때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가 있냐. 전시사변 그거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통지도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는 계엄을 하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있을 수 없죠.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다른 거죠. 자,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론적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 이야기가 맞지요. 계엄 행위는 대통령이 저는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적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대통령이 계엄권이 있다고 해서 계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틀린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입법부에서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권한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남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입법부나 행정권 권력이든지 간에 서로의 권력을 자제해야 되는데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은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그게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계엄을 했고 또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 의해서 계엄이 입법부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런 체제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활하게 작동이 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내란 여부에 대해서는 내란에 준하는 행동이었다까지 표현은 맞을 수 있습니다. 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론이 정치적 수사로는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로는. 그러나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내란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린 뒤 그걸 기다려보는 게 맞겠죠. 김종현 의원님. 그러면은 그 사령관들을 포함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들 지금 다 구속돼서 재판 중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내란 수계 피의자가 좀 거리를 활보하면서 오늘도 지금 그 부부가 이 대선 투표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으킨 이 계엄 내란 사태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는데 투표장에 가는 모습. 이미 구속 한참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초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우리는 두 눈으로 다 봤잖아요. 헌법기관인 국회가 침탈되는 모습, 중앙선관위에 계엄군들이 총 들고 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내란 사태가 아니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계엄으로 뭐 고통받고 힘들었을 그 국민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마침내 어제 최초로 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더라고요.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작 윤석열 피의자와 선을 긋고 진작 계엄 내란에 대해 사과하고 그렇게 이 선거를 출발했어야 맞는 것인데 처음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로 일주일 보내고 그다음에는 탈당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일주일 보내다가 급기야 이렇게 달려오면서 이 선거의 전략은 유일하게 반 이재명 하나뿐이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그리고 나서 어제 갑자기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넙죽 절을 합니다.
그 진정성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구속돼 있는 이 사령관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악수하고 있는 장면인데 단일화였습니다. 결국 이 단일화는 성사되지 않았는데 이준석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과도 연동이 있어 보입니다. 과연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득표는 어떻게 될지 오늘 채널A 개표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